오늘도 놓치지 말아야 할,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스픽스가 콕 집어드립니다. 스콕스. 저는 시사평론가 김민하고요. 제 앞에 오늘도 멋진 모습의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기서도 분장 받을 수 있어요. 분장사님이 기다리고 있어. 맨날 왜 면도도 안 하고 분장도 안 받고 좀 이쁘게 보이면 안 돼? 외국 사람들 보면은 수염이 멋있게 막 이렇게 나 있고 한데 그래도 분장은 받아요. 분장 좀 받아요. 화장 좀 해. 근데 전 또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좀 이렇게. 그 모습이. 네, 또 안 한 사람도 있어야. 네, 뭐 그런 재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산도둑 보는 재미도 있지. 산도적 보는 재미도 있기는 하지. 저렇게 정돈이 안 된 사람도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런 걸 보는 재미도 있잖아요. 네. 네.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정돈이 된 김성환 평론가님과 정돈이 전혀 되지 않고 뭐 인생과 삶이 다 정리가 안 되는 김민하라는 사람의 이러한 차이를 느끼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다. 네. 우리 사는 게 다 그냥 좀 너저분해요, 원래. 치킨도 양념 치킨 먹다가 후라이드 치킨도 먹다가 그러니까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무 많이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독자님 볼 때는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겠다. 그렇죠. 그것도 괜찮다. 네. 누가 양념이고 후라이드인지를 따져야 되지만 그건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 네. 오늘은 일단 한겨레 신문에 상당히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맞아요. 네, 한겨레 신문이 오늘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썼는데 사실 중요한 사건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오늘 예를 들면은 어제 9.19 군사 합의를 이 전면 무효화시키는 일을 국무회에서 결정한다든지 또 전공의들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업무복귀 명령해놨던 거를 취소하고 하직서 수리를 하지 말라고 그랬던 거를 예를 들면 철회한다든지 해라.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전공의들은 또 뭐 편가르기다 이러고 있는데 이런 내용도 우리가 전해드려야 되겠지만 사실 오늘은 이런 것들은 조금 뒤로 미루고 내일도 아마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집중해야 되는 얘기를 먼저 좀 강하게 좀 무게를 둬서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랬잖아요. 한겨레가 이 꽉 깨물고 지금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는 의혹 문제를 진짜 집중적으로 보도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렇죠. 한겨레 일면을 보면 딱 느낌이 오실 건데 일면을 보여주세요. 일면 딱 보면 김건희 도이치 진술서 대부분 시효 지난 내용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제가 진행이시니까 제가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난해 2월이었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사위에 회의 나와가지고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한 바는 없고 서면 조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질의답하는 형식의 질문서가 아니라 조사로 보기 힘들다 이런 평가도 이제 나오기는 했는데 어찌됐든 서면 조사를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서면 조사 내용을 한겨레가 입수를 해서 본 것 같아요. 근데 봐서 보니까 이 서면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 시점이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던, 그러니까 지난 대선 석 달 전인 2021년 12월에 일방적인 해명을 담은 수쪽짜리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서면 조사를 했다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사실 자기 일방적인 해명을 담은 게 어떻게 서면 조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검찰이 질문한 거에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서면 조사라고 했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어찌됐든 이 진술서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된 1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작전 시기 관련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고 공소시효가 아직 살아있는 2차 작전 시기의 주가 조작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가 조작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 이런 내용을 지금 한겨레 신문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가 김 여사의 진술서를 확인한 복수의 관계자를 취재를 해봤더니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에 제출한 진술서에 도이치모터스를 알게 된 과정, 계좌를 맡기고 주식 투자를 하게 된 경위, 주식을 매각한 과정, 사건 경위에 대한 간략한 입장 등이 담겼던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답변 내용이 개괄적인 데다가 일방적인 주장만을 담은 소명자료 수준에 그쳐서 당시 수사팀 내부에선 불러서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당시 수사 상황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서면 답변이 굉장히 부실해 김 여사에 대한 수사 결론을 내놓기 쉽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종합을 하면은
진술서를 서면 조사에 응해서 진술서를 내긴 했지만 네.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한 이제 와서는 처벌이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고 1차 작전 시기가 있고 2차 작전 시기가 있는데 1차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버려 가지고 처벌이 불가능하고 2차 작전 시기만 지금 공소시효가 살아있는데 1차 작전 시기에 대한 얘기만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러모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이 진술서만 가지고는 수사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남은 결론은 뭡니까? 와서 그렇죠. 와서 조사를 받으셔야 될 텐데 이런 결론으로 가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권에서는 이미 다 받았고 다 했고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고 있다는 거지. 특히 전 정권 탈탈 털었다론이 있어요. 한겨레 그 얘기를 제일 근거를 삼아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한겨레 사면을 보여주십시오. 네. 이 진술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문정부 때 탈탈 털었다. 3개월 수사하다 윤 후보 확정 뒤 멈춰. 이런 결론이 가능하다는 건데 예. 이 기사 내용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면 지난번에 기자회견 때도 네. 거듭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결혼하기도 전인 근데 이건 법무부가 얘기한 거죠. 결혼하기도 전인 12, 13년 전 일에 대해서 이미 2년 넘게 무리하고 과다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강도 높게 수사를 하고도 김 여사에 대해서 기소하기는커녕 소환 조사하지도 못한 사건이다. 이렇게 법무부가 얘기를 했고 이거는 지난번에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했을 때 그때 법무부가 나서가지고 주장한 바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도 비슷하게 그렇죠. 얘기했지. 지난 5월 달에 기자회견 할 때도 전 정권에서 뭐 탈탈 털었다 이 얘기에 준하는 그러한 논리로 방어를 했고 그리고 지난해 2월 달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법원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야당에서 봐라. 권오수 전 회장이 유죄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때 대통령실이 입장을 낸 게 있습니다. 추미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시절 2년 이상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못한 사유가 판결문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과연 그런 거냐에 대해서 한겨레가 따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겨레가 취재를 하고 따져보니까 이런 주장들은 사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2020년 4월 당시에 최강욱 당시의 열린민주당 대표가 김건희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가 맡아서 수사를 진행했으나 실질적인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0년 11월 달이 돼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로 재배당이 됐는데 한국거래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건 초볼 수사에 불과했고 실제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 거는 2021년 8월 달에 수사팀을 정비하고 난 뒤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 출석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봤는데 하지만 김건희 여사 쪽에서 진술서를 제출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고 수사팀은 향후에 출석 조사를 전제로 서면 조사 질의서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출석 조사를 앞으로 할 거니까 그러면 질의서에는 포괄적으로 질문을 해야겠다. 이런 의도로 포괄적인 질문만 보낸 거고 그렇게 받은 답변이 2021년 12월에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제출한 수쪽짜리 진술서였다는 겁니다. 그게 앞서 이제 전해드린 그런 내용일 건데 그런데 수사팀은 이 진술서로도 의혹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 필요성이 있다라고 봤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 2022년 8월 달에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당시 수사팀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는 사실 후순위 수사 대상이고 권오수 전 회장 수사를 우선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주범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검찰이 권 전 회장을 구속한 게 2021년 11월이었고 그다음에 2차 작전 시기에 주가 조작의 컨트롤 타워로 지목됐던 블랙펄 인베스트 이름이 멋있어요. 블랙펄 인베스트. 블랙펄 인베스트의 이 아무개 대표와 이 기간 주가 조작 선수로 활약했던 김 아무개 씨는 이 2021년 10월 달에 구속이 됐습니다. 블랙펄 인베스트의 민 아무개 이사는 미국으로 아예 도주를 했기 때문에 1년도 더 지난 2020년 12월에 이제 구속이 됐는데 어쨌든 이 2021년 10월에서 11월 달까지의 이 기간은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선 국민의힘 후보로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권 전 회장의 구속 전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유력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된 상태였는데 그 당시 사정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권오수 전 회장이 구속될 무렵에는 이미 수사를 계속해서 결론을 내기가 부담스러운 시점이 돼버렸다. 대통령 후보 선출 시기가 수사를 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시한이었는데 수사가 그 시기를 넘겨버린 거다. 그 이후에 김 여사 진술서가 제출이 된 거고 수사팀은 의혹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서 출석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더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인 거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기 전까지 본격적인 수사는 3개월 난집밖에 진행되지 않았던 거다. 그러면 2년 넘게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이런 대통령실 등의 입장은 사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평가된다. 이게 이제 한겨레의 결론인 것이죠. 네, 이게 정치권 주장을 일종의 이제 서사라고 보면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는데 근데도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았느냐, 소환조사 한번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장이 일종의 서사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수사를 시작했던 건 맞으니까. 근데 이렇게 세밀하게 들여다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주장들을 계속 해왔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정리하자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이 최강욱 대표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고발을 한 게 2020년 4월이다. 그리고 2020년 11월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로 이 사건이 배당이 된다. 그리고 뭐 처음에 이제 압수수색이 좀 몇 번 있기는 했지만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 건 2021년 8월이다. 그때 수사팀을 정비하고 난 다음부터였다. 그래서 2020년, 21년 그해 이제 11월부터 권오수 회장에 대한 주범이니까 당연히 그 회장이고 자기 회사 주가를 지금 띄우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오수 회장 수사를 하면서 구속한 게 2021년 11월. 그러니까 대선이 2022년 3월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2차 작전 시기에 있었다고 하는 그 블랙펄 인베스트라고 네. 하는데 블랙펄. 네. 블랙펄 관계자들 검은 진주. 네. 관계자들 하게 수사하고 막 구속하고 이랬던 게 하여튼 12월 무렵이다. 그러니까 11월, 12월 무렵이고 그 12월 무렵에 조사를 하고 그 후순위로 김건희 여사 문제도 어쨌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서면 조사를 받아가지고 일종의 이제 해명 같은 걸 받은 거죠. 그때는 뭐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수사가 더 진척돼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포괄적인 질문만 던지는 수준에 그렇게 해서 서면 조사를 일방적으로 이제 해명 문건 같은 걸 보냈다. 그걸 받은 게 전부였다. 근데 잘 아마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 6월에 윤 대통령은 이미 대선 공식 출마 선언까지 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출마 선언을 한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선 3개월밖에 2022년 3월이 대선이니까 대선 3개월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얘기가 제 기억하기로는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서면 조사로 그냥 일단은 먼저 가름해버리고 말았다. 이후에 추후에 조사 다시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수사팀에서 대통령이 덜컥 돼버렸네.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 수사가 속도감 있게 갈 수 있으려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수사가 진행이 쫙 되려면은 대선 후보 출마 선언까지는 그렇다 쳐도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이 되기 전에 끝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그 당시 검찰의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어놨어야지. 그렇죠. 근데 이게 정신 차려보니까 이미 국민의힘 후보가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어려운 거죠, 사실. 국민의힘 후보인데, 그러니까 유력 정당의 대선 후보인데. 아닌데 뭐 이재명 대표는 그냥 막 수사하더만. 그렇죠. 그렇기도 한데 어쨌든 이 유력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데 검찰이 그런 정도의 그 어떤 뭐라고 얘기할까요? 기계라고 할까요? 뭐 속된 말로 깡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 직전 검찰총장이 바로 대선으로 나가겠다고 선언해버렸고 그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을 어떻게 건드리냐고. 그러면은 검찰이 공정하지 못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게 딱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도 수사는 얼마나 난리를 그렇죠. 치면서 했어. 그 전부터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수사가 진도가 안 나는 거 아니야? 진도가 안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있었는데 검찰총장이 됐으니까 더 눈치 보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 대선 후보? 어렵죠. 안 돼. 이렇게 왔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게 별로 사실은 수사한 건 없다. 3개월 정도 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한겨레 사면 보여주세요. 그 밑에 사실 이걸로 끝나는 얘기가 아닌데 코바나 컨텐츠 협찬 무혐의도 물음표 남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겨레가 다 긁어놨더라고 아주 그냥. 네.
이건 기억하실 거예요. 또 코바나 콘텐츠 협찬과 관련된 거. 코바나 콘텐츠 전시하는데 대기업들이 협찬을 해줬더라. 근데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검찰총장 물망에 올랐던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기업들이 대폭 협찬하는 기업들이 늘어난 게 결국 대가성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무혐의 처분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한동안 이 얘기 별로 안 했거든. 근데 한겨레가 다시 끄집어냈네 이거를. 이것도 협찬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한 것도 또 이것도 의문이 남는다고 지금 한겨레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실 도이치모터스 얘기도 더 할 건데 왜냐하면 5면에 기사가 또 있어서 네, 맞아요. 일단 4면을 봤으니까는 이 얘기를 하자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외에도 김건희 여사 둘러싼 의혹이 남아있다. 가장 대표적인 의혹이 이미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코바나 콘텐츠 대가성 협찬 의혹이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코바나를 협찬할 당시 다수 기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검찰은 직무 연관성이 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이어서 당시에도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서울중앙지검 지난해 3월에 검찰이 이 혐의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무혐의 처분할 때 보면은 도이치모터스와 컴투스, 신한저축은행, 삼성카드 등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기업 최소 4곳이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를 협찬을 했지만 검찰이 윤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걸 무혐의 처분을 한 건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윤 대통령은 대전고검 검사,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사팀장 및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냐 이런 거예요. 검찰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컴투스가 2억 원 넘게 코바나를 협찬하는 동안 윤 대통령의 수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에 컴투스 관련 사건이 접수됐다는 거는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계좌거래 내역 등 피의자 변소에 부합하는 객관적 소명 자료가 충분히 제출이 돼서 혐의 없음 등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 것이고 피의자가 변호인 선임을 통해서 적극적 변론을 하는 것 외에 협찬을 통해 청탁을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대가성 협찬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2016년에서 2019년 2천만 원가량을 코바나에 협찬한 신한저축은행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을 했고 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억 2천만 원가량을 코바나에 협찬한 도이치모터스의 경우에도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인 피의자 윤석열의 직무 권한과 관련 없는 타 검찰청에 접수돼 처분된 점 등을 들어 무혐의 처분했다. 삼성카드 관련 판단 기준도 같았다라는 건데 이때도 법조계 안팎에서 의문이 제기가 됐다는 거예요.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진행이 되지 않았고 김 여사에 대해서도 서면 조사만 2차례 진행을 한 뒤에 사건이 마무리됐기 때문인데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배우자는 경제적 공동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통상적 뇌물 수사라면 배우자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여부를 파악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이거는 검찰이 어쨌든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검찰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서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함께 이 의혹도 수사 범위에 포함하는 특검법을 발의를 한 것이다. 한 검찰 간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주가 조작 의혹과 코바나 후원 사건은 연결이 된다. 주가 조작 주범 이 권오수 전 회장이 서울중앙지검 안에 회사에 제일 많이 후원한 거 아니냐. 수사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걸 한겨레가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고.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김건희 종합특검법이 필요한 이유를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그 중심에 한쪽은 주가 조작이고 한쪽은 코바나 협찬 의혹이고 이게 있는데 그 사건에 최소한 권오수가 끼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 권오수 회장하고 가깝다고 하는 건 당사자들도 인정한 부분이야. 그리고 어찌됐든 검찰이 얘기하는 것처럼 2차 주가 조작으로 23억 원가량의 그 김건희 여사하고 엄마하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장모하고 이익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두 가지 사건을 이렇게 분리하지 말고 한꺼번에 특검해버리면 되잖아. 그런 것들을 근거가 될 수 있는 발언들을 좀 해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겨레 5면을 보시면 아까 맨 처음에 1면 기사에서 설명드렸던 맹탕 소명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네. 제목이 23억 수익 올린 2차 작전 맹탕 소명 직접 조사 힘실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앞서 1면 기사를 더 자세히 쓴 거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떤 내용인 거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2차 작전 시기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안 했다고 하잖아요. 1차 작전 시기에 관해서 주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한겨레가 김 여사 진술서를 확인한 복수의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김 여사의 진술서에는 도이치모터스를 알게 된 과정, 계좌를 맡기고 주식 투자를 하게 된 경위, 주식을 매각한 과정, 또 사건 경위에 대한 간략한 입장이 담겨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특히 진술서에는 1차 작전 시기 주가 조작 선수로 활동했던 이하무개 씨, 아까도 잠깐 언급했었잖아요.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설명이 주로 포함됐다고 합니다. 또 김 여사가 이 씨에게 계좌를 맡긴 뒤에 제대로 된 이익을 보지 못했다는 주장도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김 여사가 이 씨를 만나게 된 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주범으로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권오수 회장을 통해서라고 합니다. 김 여사는 2009년 무렵 권 회장으로부터 미국의 종합금융지주사 골드만삭스 출신이라는 이 씨를 소개받았고 20억 원 가까운 잔고가 있는 자신의 계좌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넉 달가량 이 씨가 김 여사 자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손해를 받고 계좌를 회수했다는 게 진술서의 주요 뼈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도 얘기를 주장했던 바이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실제 김 여사 주식 계좌에는 2010년 1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 17억 3,297만 원어치를 매수하는 등 여러 차례 거래가 확인되는데 이 거래를 아까 그 이 씨라는 사람이 주도했다는 거예요. 또 진술서에는 검찰이 주가 조작이 있었다고 본 1차 시기의 시작점인 2009년 12월 23일 이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한 해명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앞선 뉴스타파가 검찰이 공소 사실에 포함하지 않은 2009년 7월에도 통정 거래로 의심되는 주식 매수와 관련 매도가 있었다고 보도한 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당시 진술서에 그러니까 포함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이 공소시효가 살아있다고 판단한 2차 작전 시기에 관련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그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이 씨, 그 이모 씨 알게 된 경위 등이 일부 담겼는데 이 씨는 지난해 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6천만 원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만 1차 작전 시기 이전과 2차 작전 시기에 대한 내용은 진술서에 본격적으로 담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 여사를 둘러싼 주가 조작 의혹은 1차 작전 시기를 중심으로 불거졌기 때문에 주돈 의혹에 대한 해명 위주로 진술서가 작성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이후에 밝혀진 바를 보면은 네. 주로 이 중요한 어떤 사실로 많이 회자가 된 게 23억의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그렇게 1차 작전 시기에 추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검찰은 2022년 12월 30일 1차 작전 시기와 2차 작전 시기를 모두 분석해서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가 23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거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1심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이와 관련한 해명 등도 2021년 12월 제출한 진술서에는 담길 수가 없었다. 당시 두 사람은 수익 대부분을 2차 작전 시기 때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진술서를 제출한 이후에 검찰이 이 23억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해명은 앞서의 시점에서는 그렇죠. 하지 않는 거죠, 아예. 그러니까는 이 부분은 뭐라고 하는지는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김건희 그렇죠. 여사가 뭐라고 할 것인지. 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 확인을 위해서라도 출석 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불가피한 겁니다, 이거는. 네네. 와서 말씀을 하셔야죠. 아니 그럼 뭐 그리고 안 하고 있는 23억을 없다고만 하면 이게 말이 없다고만 하면 이게 없어집니까, 얘기가. 이익 얻은 건 혹시 인정한 적 있어요? 없잖아. 검찰이 어쨌든 거짓말이라던데 막.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을 했는데 그 의견서가 있는데 그 의견서의 존재를 없다고 하면 없어집니까? 근데 방송에서 이 얘기를 하면 다 시민을 걸고 다 뭐 거짓말을 한 것처럼. 지난번에도 한 번 했어. 그러니까 23억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그러니까 23억이라고 얘기한 것만 골라가지고 다 시민을 걸어가지고 네. 다 혼났어요. 프로그램들이. 아 그냥 김건희가 금기어야. 참 환장을 노리신데 아무튼 그래서 출석 조사를 해서 말씀을 좀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한결에 오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밑에 김건희 여사도 방조 혐의 적용할까 불법 거래 48건 작전 알았는지 쟁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 내용은. 네. 그러니까 이게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기소된 이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이 소위 쩐주라고 하는 손모 씨한테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를 했는데 이거를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원래는 손모 씨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네.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해 이른바 작전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에 편승하여 주식을 매수하고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무죄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네. 검찰은 이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항소심에서 적어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하락을 방지해 시세 조정을 용이하게 한 방조 행위가 인정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심 재판부가 뭐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뭐 저 보수 인사들도 그렇지만 그러잖아요. 쩐주를 처벌한 그 전례가 없어. 조선일보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쩐주를 처벌한 전례도 없는데 도이치모터스 이거 어떻게 처벌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1심 재판부가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기소된 쩐주에 대해서 어찌됐든 주가 조작 그러니까 주가 조작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그래도 주가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근거로 검찰이 주가 조작 방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을 신청합니다. 이랬더니 2심 재판부가 그걸 받아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뤄봅시다. 이렇게 한 거죠. 당신들 공소장간 이 사람한테 거는 혐의를 바꾼다고 하니 그거 해봅시다 그러면 재판을. 이렇게 간 거죠. 근데 김건희란 사람이 제일 큰 쩐주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법률을 이렇게 해설하고 있어요. 주가 조작 공범의 혐의를 법원에서 인정받기 위해 수사기관은 1. 주가 조작 일당들과 직접 매매 시점을 상의하거나 지시받는 등의 의사소통을 하면서 2. 시세 조정 행위를 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된다. 주가 조작 공범의 혐의를 인정받으려면. 이게 어렵겠죠. 근데 이게. 그렇죠. 반면 시세 조정 방조 혐의의 경우에는 1. 시세 조정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2. 정범, 즉 범죄 행위를 직접 실행한 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충분하다. 이 때문에 방조 혐의는 공범보다 증명하기가 수월하고 법원에서도 더 쉽게 인정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김 여사의 계좌 거래에서 시세 조정 행위가 일어났다는 점은 이미 법원이 인정한 상태다. 네. 1심이 유죄로 본 통정 가장매매는 총 102건이었는데 이 중 48건이 김 여사 계좌의 거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 여사가 이러한 시세 조정 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게 규명이 되면 방조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 다만 범행이 이루어진 시점이 상당히 오래전이기 때문에 검찰도 직접 증거를 확보하거나 관련자 진술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고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 김건희 여사를 일당에게 소개한 권오수 전 회장도 김건희 여사와의 의사 연락은 없었다는 입장인데 그러면 네. 이제 주가 조작의 공범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권오수 전 회장은 본인의 범행도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데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일당들의 시세 조정 행위에 관여됐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지금 많기 때문에 검찰이 결국 김 여사를 직접 조사하고 쟁점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김 여사 직접 조사를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자꾸 그쪽으로 이제 결론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한 사람하고 통화한 내용이나 아니면 뭐 사무실에서 관련되는 뭐 엑셀 파일인가요? 뭐 이런 것들도 나오거나. 파일 이름이 김건희. 그리고 그 다음에 이익을 얻었다고 하는 거 23억이라는 것도 계산해 보니까 한 23억 됩니다라는 검찰의 의견. 이게 평론가의 의견이 아니에요. 검찰이 수사를 해봤는데 이익이 한 23억 될 것 같아요라는 의견. 근데 이제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검찰이 23억이라고 한 의견. 방송에서 말하면 심의가 걸리는 죄송합니다. 자꾸 끌어가지고 심의가 걸리는 23억. 네. 난 이제 돈 벌면은 쩐주 될 거야. 쩐주하면 될 것 같아. 그냥 통장 맡기는 거는 뭐 처벌 못 하는 거 아니야. 전 돈 벌면 전주로 내려가겠습니다. 전주 비빔밥이나 먹으면서. 네. 전주 비빔밥 전주 안 간 지 너무 오래됐다. 전주 비빔밥이 전주 한번 대봤으면 좋겠다. 어디 돈이나 있어야 전주를 하든가 말든가 하지. 전주 비빔밥이 좋죠. 네. 고기도 들어있고. 그래 알았어. 빨리 마무리하고 다른 거 빨리 얘기해요. 아침에 약간 배가 고프네요. 배가 참기름과 그 계란과 그 육회 그 조합이. 여기 이 주변에 먹을 데 없으니까 좀 이따 내가 빵 사줄게. 빨리 해. 네. 그리고
이게 계속 사실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뉴스가 네. 계속 이 한번 이렇게 확 몰아치다가 또 시냇물처럼 졸졸졸 흐르다가 다시 한번 확 몰아치다가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이 시냇물 같이 졸졸 흐르는 뉴스가 또 있어요. 경향신문 1면 보여주세요. 네. 계속 졸졸 흐르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게. 졸졸 흘러. 네. 아니 계속 뭐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이 얘기가. 아 정말 미치겠다. 경향신문 제목이 이제 명품백 건넨 날 최재형 목사 김 여사가 대통령실 선물 줬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보셨어요 이거? 네,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가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를 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그 사저잖아요. 여기 안에 있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접견한 뒤에 작성한 A4 용지 13쪽짜리 비망록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늘 기록이 이렇게 중요해요. 뭘 하면 다 그러니까. 기록을 해놔야 돼요. 뭐 무서워. 지금 비망록 이날 바로 김 여사한테 300만 원 상당 명품 가방, 그 조그마한 명품백, 그러니까 명품 파우치 건넨 날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조그마한 외국 가방이죠. 네. 최 목사가 비망록에 김 여사가 대통령실 추석 선물과 일명 대통령 시계를 줬다고 적은 다음 원래 대통령 시계는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주관해서 공적으로 배포하는 것이지 영부인이 사사로이 배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최 목사는 다음 해에도 대통령실로부터 설과 추석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 목사가 김 여사로부터 시계 등을 선물 받은 것은 2차례 명품 선물을 건넨 뒤, 그러니까 명품 선물이라는 게 샤넬 화장품까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물 건넸다고 하는 게 2022년 6월 그때 이제 샤넬 화장품하고 향수, 또 그해 9월 3개월 뒤에 디올 가방 건넸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주장이 아니지 그냥 받았던 게 보이는 거지 영상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그해 7월에 윤 대통령 부부가 관저 입주 전에 살던 이 사저 아크로비스타 건물을 방문해서 양주와 자신의 저서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 그러면서 보안 검색 때 직원에게 맡겼다고 하는데 그 책은 저쪽에 버려져 있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분리수거 장에 있는 데서. 어찌됐든 그 비망록에 보면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선물을 줬어. 근데 공작을 했다고 좀 주장을 하잖아. 선물을 줬는데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구하기도 어렵다고 하는 대통령 시계를 선물로 주냐? 그리고 보수 인사들을 우리 뭐 그렇지만 김민하 평론가 추석 선물 대통령한테 받은 적 있어요? 추석 선물을요? 사람들이 추석 선물 나 받았는데 나 못 받았는데 이러는 걸 내가 본 적이 있어. 근데 추석 선물 주는 것도 받았다고 막 자랑도 하고 다니고 그래요. 제가 받았다는 사람 자랑하는 거 봤거든. 대충 추석 선물도 아무나 못 받아. 그거 받기 어려워. 추석 선물이라고는 제가 고용 관계가 없는 데서 받은 거라고는 그 우리 기독교 방송 CBS에서 네. 직원들한테 보낼 때 저 끼워서 한번 보내준 적 있어요. 아 그거 말고 대통령 선물 받은 적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 받기 어려운 거란 말이야. 근데 제가 지금 기억을 헤집어서 CBS 방송국을 찾아냈는데 제가 대통령한테 무슨 선물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억을 헤집어 갖고 찾아낸 건데 지금.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고맙다고 대통령 그 구하기 어렵다는 시계도 선물해주고 그리고 추석 선물도 주고. 아니 왜 그러냐는 거야. 그리고 뭐 지금 청탁도 했다고 하지. 그 하원 의원. 이게 뭐 하는 얘기예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KBS 대담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꾸 오겠다고 하는 거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아 생각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박절하게 못 끊는 게 아니라 커녕. 그렇죠. 박절하게 끊지 못한 게 아니고 아주 교류가 아주 잦고 아주 관계가 좋았네요. 뭐. 그 하원 의원 뭐 자문위원으로 임명해 달라는 등 뭐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해 달라고 얘기했더니 그 총무 비서실 직원을 소개해 줘가지고 그 직원한테 뭐 연락이 오게 만들고 막 이랬다며.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선물도 보내주고. 아주 돈독한 사이였던 걸로 보이고 거기서 또 무슨 얘기가 오갔을까? 뭐 추가로 또 조사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경향신문에 뒤에 가면 앞서 이제 그 서면지 수서 관련한 얘기도 있는데 네. 거기서 제가 지면을 보여드리진 않고 어차피 좀 이따 뭐 스쳐 지나가면서 보겠지만 네. 제가 요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 아까 맹탕 진술서 냈을 때 그 당시 수사 상황을 잘 아는 인사가 경향신문 기자한테 그랬대요. 네. 만약 그때 소명이 충분히 됐다면 수사팀이 뭔가 결정을 하지 않았겠느냐. 검찰이 지금까지 사건을 갖고 있는 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시 수사팀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지 못했고 여전히 검찰이 이 사건을 쥐고 있는 거는 의혹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느냐. 혐의가 있다고 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심상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와중에 동아일보 12면에 자그마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동아일보 12면에. 보시면은 이게 위에 뭐 수능 얘기 있고 6월 모평 얘기가 있는데 그 밑에 갑자기 검찰이 민정수석실 거치지 않고 김건희 여사 출석 직접 조율할 때 이렇게 써 있어요. 저 기사는 내가 볼 때는 지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저기다가 박아놓은 거야.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요 지면 계속 보시면 그 바로 밑에 좀 이따 얘기할 아이템인데 임성근 가슴 장화 신고 물속 이 찔러야 찔러라고 지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국방부 TF 최상병 중간 보고서에 혐의 적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이게 다른 신문 1면이거든요. 맞아요. 동아일보는 이게 아까 몇 면이라고 해서 12면에 알면서도 처박아 놓은 거야. 12면에 요 같이 있다. 요 6월 모평 기사가 더 중요하다. 이 기사보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수신문들이 그 힘 줬다 뺐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괴롭히면 우리 완전히 진짜 문무학기 날 거니까 웬만한 거 가지고는 우리가 신문으로서 그래도 기자 자존심 세우는 정도로 그렇게 보도할 거는 보도하더라도 저런 기사들은 그러니까 제가 지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저기다 갖다 박아놨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 주체라는 게 동아일보 편집국의 간부겠죠. 여기 넣기도 애매하고 여기 편집상 여기 넣기도 애매하고 일면으로 뽑기는 이건 너무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여기 넣을까 저기 넣을까 하다가 야 그냥 사회면에 거기다 넣어. 이 정도 취급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사회면 톱은 뭐냐? 아 그건 6월 모평이지. 이 기사 쓴 기자 입장에서는 취재한 기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진짜 속 쓰릴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기사가 대뜸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돼서 검찰이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실을 거치지 않고 김 여사 측과 직접 대면 조사를 조율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얘기인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입니다. 네.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디올백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핵심 참고인 조사를 모두 마친 뒤 대면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런데 민정수석실을 거치지 않고 출석 시점 등을 김 여사 측과 직접 논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한다. 네. 그런데 아까 최 목사가 선물을 건넨 자리에 유모, 정모 씨가 배석을 했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사진도 공개가 됐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 노무현 대통령 그렇죠. 뉴욕 참배할 때 김 여사 뒤에 쭈루룩 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사적 채용 논란이 있었던 분들인데. 코바나 콘텐츠 직원이었고 프리랜서하고. 그렇죠. 그 사람들부터 조사하는 게 순서인데 근데 이 사람들 참고인 신분인데 이 사람들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곧장 김건희 여사를 조사해야 되는 상황이다. 검찰이 이렇게 보는 건데 다만 지금 최재형 목사가 검찰 조사에서 뇌물이나 청탁의 의도가 없었다라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이제 어려워졌다. 이런 분석이 제기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 법조계 관계자가 네. 최 씨가 청탁이 아니라고 하고 단순 선물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 구성 자체가 어렵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재형 목사는 대통령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모과장 등과의 통화에 대해서도 절차 안내를 위한 단순 통화였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네. 이거에 대해서 처벌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은 묻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은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할 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도 함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검찰은 2021년 12월 김 여사가 제출한 서면 지술서의 내용이 부족해서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디올백 수수 혐의 입증에 실패할 경우 도이치모터스 수사도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원석 검찰총장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를 봐주기 위해서라도 왜냐하면 기소와 관계없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계속 보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봐주기 위해서라도 소환은 해야 됩니다. 요게 있는 건데 또 한쪽 기류에서는 봐봐 최재형 목사도 그냥 선물이라고 하잖아. 그냥 그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소환 필요성이 없잖아.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도 지금 조사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두 개가 원래 사건을 그렇게 처리할 일도 없고 처리한 적도 없지만 두 개가 왠지 모르게 지금 묶여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를 하는 거냐를 고리로. 이번 기회에 하는 김에 다 그렇죠. 어쨌든 불기소장 쓰려면은 그렇죠. 두 가지 다 그냥 털어야지 되는 거야. 그렇죠. 그것도 웃긴 거지만 어쨌든 두 개를 묶어놨는데 부르지 않아도 되잖아. 이렇게 하는 쪽이 있는 거고 양쪽이 있는 것 같아요. 검찰 내부에. 아, 근데 난 그것도 좀 그래요. 예를 들어서 뇌물범이 뇌물을 갖다 줬어요. 알선시죄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저 선물로 줬어요. 저 뇌물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 이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 그러니까 주장이면 그냥 액면 그대로 다 받아준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액면 그대로 다 받아줘야지. 봐봐 의도가 없대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쪽. 그다음에 야 그게 뭐야? 그래도 한번 부르기는 해야지. 요 양쪽이 있는데 부르기라도 해야 된다라는 쪽에서 지금 민정수석 씨라고 협의를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기사는. 그렇지.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최재형 목사도 이렇게 얘기하잖아. 부르지 말자고 하는 쪽은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이라는 데는 어느 쪽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부르지 말라는 쪽에 그렇죠. 가깝겠지. 부르지 말라는 쪽에 지금 가까운 거죠. 그 민정수석실에다가 얘기를 하고 협의를 하면 민정수석실에서 딱 끊어버리는 거지. 민정수석실에서 지금 이 기사를 통해서 그래서 행간을 추적을 해보면 민정수석실에서는 야 최재형 목사도 아니라잖아. 그러면 부를 필요가 있겠어? 우리가 그 협의에 응해야 되겠어? 그 수사팀도 검찰 내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오는구만. 그 검찰총장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검찰총장은 아니 그게 뭐야? 야, 협의할 필요 없어. 민정수석실하고 언제부터 협의했다고? 우리 그냥 불러야 돼. 이런 분위기라는 게 느껴진다. 이 기사에서는. 근데 난 되게 어처구니가 없는 게 뭐냐면 그래 그럼 민정수석실 패싱하고 김 여사한테 직접 접촉을 시도했다고 쳐. 그럼 우리 김건희 여사께서 가만히 있겠어? 민정수석실에다가 바로 전화하지 않을까? 대통령한테 바로 얘기하지 않을까? 뭐 엎어치나 매치나 내가 볼 때 똑같은 말이야. 그리고 아마 우리 이원석 총장님 혼나겠죠. 그래 엎어치나 매치나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크게 혼이 야단 맞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소환은 죽어도 안 돼. 안 돼 그러면 못 부른다는 얘기야.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 답답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네. 동아일보 사설 보여주세요. 답답합니다. 이제 동아일보도. 뭐냐 이게. 법 앞에 성역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사설 제목이 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죠. 부르든가 말든가 빨리 결정을 내려. 사설 제목이 이렇게 돼 있고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했는데 우회적으로 김 여사 소환 가능성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김 여사를 조사할지 조사한 다음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김 여사에게 최재형 씨가 명품백을 건네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재했고 이어 12월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윤 대통령 부부가 검찰에 고발이 됐고 이후 5개월가량 별 조치를 하지 않다가 지난달에야 검찰이 최 씨와 고발인 등을 조사를 했는데 40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이 명품백을 포함한 김 여사 의혹 전반에 관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하자 떠밀리듯이 수사에 나선 모양새가 된 거 아니냐. 동아일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명품백 이외에도 최 씨가 김 여사에게 샤넬 화장품 등을 건넸고 최 씨의 부탁으로 김 여사가 대통령실 관계자를 연결해줬다는 의혹도 제기가 돼 있다. 이 역시 김 여사를 조사해야 사실관계가 정리되고 그에 따라 법리 검토를 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도 검찰이 수사한 지 4년 이상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김 여사가 단순히 계좌를 맡긴 건지 아니면 주가 조작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쩐지 역할을 할 것이니가 쟁점이다. 권오수 전 회장 등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이미 1심 재판이 끝났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를 불러서 복잡하게 얽힌 금전거래의 성격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기소든 불기소든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검찰은 지금까지 김 여사에 대해서는 한 차례 서면 조사만 했을 뿐 소환을 하지 않았다. 용산의 눈치를 보느라 시간만 질질 끌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검찰은 김 여사 수사와 관련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되풀이해서 말해왔다.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무슨 뜻인지 불분명한 원론적 발언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사해서 시시비비를 가려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제 검찰이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의 팩트와 결론이 담긴 수사 결과를 내놓을 때가 됐다. 이게 동아일보의 결론입니다.
경향신문 사설도 우리가 소개해드리기로 했잖아요. 네. 경향신문 사설, 동아일보 사설 보다가 경향신문 사설 쪽으로 제가 넘어가가지고 사설을 이렇게 보다 깜짝 놀랐잖아. 이거 사설 내가 잘못 이거 스크랩해놨나? 의심해가지고 경향신문 사설을 다시 뒤졌어요. 거의 논리 전개가 똑같죠. 첫 문장이 거의 똑같아. 아까 그 중앙일보도 이원석 총장 얘기로부터 시작했잖아요. 동아일보도. 저 표정이 멋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이. 경향신문도 표정만 멋있으면 뭐하냐고요. 그래, 그동안의 행적도 뭐 마음에 안 든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설 제목이 법 앞에 성역 없다는 이원석 총장 김건희 불러 조사하라. 제목이 좀 더 뭐 노골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첫 문장이 제가 놀랐다고 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조사 방식과 관련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했다. 이렇게 하는 문장이 똑같아. 동아일보하고 시작이.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검찰의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이렇게 경향신문이 얘기하고 있고 또 윤 대통령이 KBS 특별대담에서 디올백 수수에 대해서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다. 이러면서 별일 아니라는 토로 말했지만 이 건은 아쉽다고 적당히 눈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디올백을 건넨 재미교포 최재형 목사와 김 여사가 주고받은 카카오 대화 메시지를 보면 최 목사가 2022년 6월 17일 샤넬 로고가 새겨진 종이 가방 사진을 올리고 그냥 평범한 만남 인사라고 하니까 김 여사는 월요일 2시 정도 어떠세요? 티타임? 이라고 답을 하는 게 들어있다. 그 다음 주 월요일인 6월 30일 김 여사를 처음 만나 샤넬 화장품과 향수 등 180만 원 상당의 선물을 건넸다는 게 최 목사 주장이다. 근데 김 여사는 그 하원 의원, 우리가 아까 말씀 나눴던 그 하원 의원 방한한 다음 날인 2022년 7월 10일 최 목사가 메신저로 여사님이 공식적으로 접견, 대통령 네 분이 함께 접견을 하면 좋겠다고 하자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하겠다. 김 여사가 답변한 내용도 거론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김 여사가 고가의 선물을 사전에 알고 받았고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청탁에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인데 이게 선물의 대가성까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경향신문 사설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총장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했지만 현 정부 검찰이 이 원칙을 지켰다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2021년 대선 경선 때 당 관련 인사 등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야당 대표 부인을 기소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통해 23억 원의 이득을 취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여사 조사는 수년째 뭉개고 있다. 여기에 더해 디올백 수수 사건마저 서면 조사로 적당히 끝낸다면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최악의 자해적 조치가 될 것이다. 이 총장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조석희 김 여사를 검찰청으로 불러 디올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휘해야 한다. 남은 임기 3개월 안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공언을 수사 결과로 입증하는 것만이 검찰은 물론 이 총장 개인의 명예와 자존심을 그나마 지키는 길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경향신문 사설이 쓰고 있습니다. 검찰 정신 차리시기 바라고. 네, 맞습니다. 벌써 이제 20분이 됐기 때문에 속도를 높입니다. 이제 속도를 높여야 된다. 네. 우리가 10시까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꽉 메고 있겠습니다. 계속 스트라이크 존을 넓혀가지고 10시까지 갈 수가 없어요. 네. 결국은 이러다가 여기 사람들 서 있는 것까지 갑니다. 이러다가 야 이거 어떡하지? 네, 한겨레 일면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네. 한겨레 일면으로 가면 국방부 첫 보고서엔 임성근 혐의 인정했다. 이 기사가 있거든요. 네. 이 기사가 더 자세한 내용이 한겨레 3면에 있습니다. 한겨레 3면도 보여주세요. 임성근 가슴장화 신어라 지시디 수중수색 최종 보고서엔 빠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게 또 어떤 내용인 거죠? 네.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를 했던 거 경찰이 이첩했잖아요. 이첩하고 난 다음에 다시 되가져와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조사를 하게 된 거잖아요. 재검토한 거죠. 그렇죠.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해 놓은 거를 굳이 경찰에 넘어간 걸 뺏어와 가지고 아씨 우리가 재검토하라는데 재검토해야지 이렇게 한 거죠. 마뜩지 않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못해 한 거지 사실은. 원래부터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할 수 있는데 안 했던 거란 말이에요. 해병대 수사본부가 8명의 혐의, 특히 임성근 사단장 혐의 내용까지 적시한 거를 수사 자료를 이첩을 했던 걸 갖고 와서 조사본부에서 들여다봤으면 지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지시를 받으면 임성근 사단장 쓱 빼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애초에 국방부 조사본부가 검토했을 때에는 다 혐의 있다고 봤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수해 올 때부터
아마도 윗선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길 바랬을 텐데. 아, 조사본부가 왜 몰랐겠어. 그렇죠. 그거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얘기도 몰랐을 리가 없고, 그리고 박정훈 대령 항명죄로 기소까지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조사본부가 들여다보는데 누굴 빼고 넣으라고 할지를 왜 몰랐겠어. 그렇죠. 근데 요걸 재검토해서 첫 보고서를 써놨는데 예. 그 보고서를 보니까 야, 이게 윗선에서 원하는 바가 별로 적용이 안 됐더라.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에게 범죄 정황이 확인된다 이렇게 기술을 했다는 거예요. 가슴 장화를 신어라 이렇게 임 사단장이 지시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립을 방해했고 복장 등 부대원들의 외형 관리에만 신경 쓰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명의 그 이첩했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망 원인이 되는 범죄의 단서가 되는 정황이 있는지 살피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내용들이 다 인정된다고 본 거라는 거예요. 그랬다가 최종 보고서에서는 그거 다 드러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첫 보고서에 들어있는 내용이 뭔지를 그럼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이 조사본부는 임성근 사단장에게 안전대책 수립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수색을 해야 되는데 안전대책을 사단장이 수립을 했어야 된다. 그런데 안전대책 수립을 안 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네. 그리고 수립을 안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수립을 방해했고 복장 등 부대원들의 외양 관리에만 신경 쓰는 등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 이게 이제 보고서의 내용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구체적으로 지난해 7월 15일에 경상북도 재난상황실이 호우 피해 복구 지원 요청을 받았는데 그때 주요 지원 사항이 실종자 수색이라고 했고 그걸 임성근 사단장이 알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걸 바로 부하들에게 전파하지 않았대요. 이걸 부하들이 알았으면 뭘 대비를 더 잘했을 텐데. 그렇죠. 경북도에서 연락 받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병사들이 복구 작업에 투입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실종자 수색에 투입된다는 사실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임 사단장이 부하들한테 얘기하지 않았다. 그렇죠. 근데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이틀이 지난 17일 오전 10시가 되어서야 박아무개 7여단장한테 피해 복구 작전의 중점은 실종자 수색이다라고 임무를 하다를 했대요. 근데 그러면은 요것만 들으면은 왜 이틀간 왜 불성실했어? 이렇게만 가는데 아주 이게 결정적인 내용이 나와. 네, 계기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걸 임무를 하다를 했느냐? 비슷한 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을 출발해 경북 예천 수해 현장으로 향했고 오전 11시 9분 수해 마을 입구에 도착을 했다. 임무 하달 1시간 뒤인 오전 11시 임 사단장은 곧장 수색 지역으로 출동하라고 지시했다. 부대원들은 안전대책을 수립할 시간도 안전장비를 갖출 여유도 없이 출동해야 했다. 그러니까 그냥 있다가 실종자 수색 그거 할 생각도 없는 건지 대충 하고 신용만 할 건지 이렇게 있다가 대통령이 온다고 하니까 야 실종자 수색이야. 근데 그렇게 하면서 부하들을 쪼은 거잖아. 그렇죠. 바둑판처럼 수색 좀 제대로 좀 해. 내려가서 해.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쪼은 거잖아요. 밑에 여단장하고 그렇죠. 막 대대장들이 난리가 났잖아 지금. 그래서 이렇게 우르르 출동을 했는데 그 다음 날이 이제 18일이에요. 현장 지도를 하는데 임성근 사단장이 병력들이 물에 들어가지 않고 도로 위주로 수색 활동을 하는 거를 보면서 수변에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봐야 된다. 그래. 그런 물가에 들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71대대가 실종자를 찾은 거 아니냐. 내려가는 사람은 그리고 가슴 장화를 신어라. 이렇게 구체적 수색 방법을 거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최상병이 장화를 신고 수중 실종자 수색을 하게끔 했다. 이렇게 보고서가 적시가 돼 있는 거고 그리고 18일 수색작전을 지휘하던 육군 제2작전사령부가 안전교육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대요. 안전교육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위험성 평가를 부하가 하고 있었는데 이 부하한테 임성근 사단장이 야 병력 투입 안 시키고 뭐해 병력들 빨리 데리고 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위험성 평가 여건이 보장이 안 됐다. 그러니까 위험성을 평가하고 안전교육을 해야 되는데 임성근 사단장이 그러고 있는 걸 보면서 야 뭐해 빨리 안 하고 뭐해 수색을 안 하고 뭐해 빨리 안정성 평가를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현장 지도를 하면서도 복장 착용 미흡 일부 채용 못 쓴 인원 있음 슈트 안에도 빨간색 추리닝 입고 해병대가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가급적 적색 티 입고 작업을 지시한 점도 사고 원인으로
뽑혔다. 보고서는 안전대책이나 안전확보 업무를 게을리했다며 이런 지시는 최상병 소속 7대대장으로 하여금 현장 통제보다 사단장 방문 지역에 먼저 가 외적 자세만 확인하게 해 대대장의 안전 업무를 해방한 거다. 이렇게 보고서에다가 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거 19일 오전 6시 50분에 공보 정훈 실장에게 수중 수색 중인 사진을 보고받고 훌륭하게 공보 업무를 했다. 이렇게 칭찬한 것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정황으로 이 보고서에 적시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2시간 10분 뒤에 최상병이 실종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장이 공보 업무라고 하는 거에만 신경 쓰니 안전이라든가 주의라든가 되겠느냐. 보고서에 이렇게 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임성근 사단장이 무슨 사단장 자격이 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해병대 정신 팔지 말라. 헛소리 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도 했는데 근데 이거 읽으면서 다 드러나잖아. 그렇죠. 자기가 지시한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고. 그렇죠. 여단장한테 의견 제시만 했을 뿐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거짓말. 그리고 대통령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수중수색 뭐 어쩌고저쩌고 하기 시작하더니 대통령이 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윤 대통령하고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 근데 그 다음부터 막 찔러봐라 뭐해라 막 오히려 복장 점검하고 막 밑을 닥달하고 난리가 났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결국 최상병 실종됐고 그러느라 안전이나 뭐 이런 거는 하나 뭐 점검도 안 하고 다 뛰어넘어 버린 것이고 그다음에 방송 카메라 와 있으니까 더 난리 쳤다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국방부가 회수해가지고 재검토를 했는데도 도저히 첫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시가 됐는데 나중에 빼버렸다는 거 아니야 이거. 최종 보고서를 보면 이런 내용은 없고 수중 수색이 있었는지 여부 등은 기록이 없어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라면서 최상병 사망과 임성근 사단장 지시의 연결고리가 희석이 돼 있다. 그래서 첫 보고서에는 아마도 조사본부가 그러니까 이 국방부 검찰단이 현장 간부 2명만 제외하고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한 관계자 6명의 혐의를 특정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런 내용으로 써 있는데 최종 보고서에는 임성근 사단장 관련 표현이 누그러졌고 또 이 첫 보고서에 이제 구체적으로 임성근 사단장의 지시와 행동이 최상병 사망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등등에 대한 내용은 다 없어졌다. 그리고 실제로 결국은 혐의에 들어간 거는 앞서 말씀드린 그냥 안전관리 소홀 등의 저항이 발견됐다. 이 정도만 쓰고 말았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첫 보고서에서 제외하려고 했던 2명이 오히려 혐의가 적용이 되고 나머지 6명이 빠진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장 간부 2명만 혐의자로 적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보고서에서는 이 기사가 추정하기로는 그 2명은 빼려고 한 건데. 빼려고 한 건데 최종 보고서에서는 2명의 그렇죠. 혐의만 남은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조사본부에서 넣기가 자기네들도 진짜 이 면이 안 서는 거잖아. 그러니까 직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 이런 문구를 넣어놨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안전 업무를 소홀히 했지만 혐의를 특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추정할 때 첫 보고서 내용 다 이랬는데 왜 최종 보고서 이 모양이 됐느냐.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드러난 거는 이 국방부 조사본부하고 그 윗선이 국방부 장관의 그 법무관리관에 뭐 해가지고 엄청나게 통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이런 내용은 이전에 보도가 됐다라고 말씀을 쭉 드린 바 있는데 이 기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본부의 첫 보고서가 국내에 공유된 지 사흘 뒤인 지난해 8월 17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훈 법무관리반 조사본부장을 불러 재검토 결과를 두고 회의했다. 이 회의 뒤 조사본부의 검토 결과는 최종 보고서 내용대로 정리됐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외압이 엄청나게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국방부 장관이 외압을 누는 당사자이기도 할 것 같고 그 위에 윗선은 뭐 이미 많은 정황이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종섭 국방부 장관 책임져야 돼. 일단 먼저. 그렇죠. 일단 이종섭부터 책임져야 돼. 그랬더니 무슨 지금 지는 책임 회피하고 있어. 욕 나오려고 그래 시장. 그래서 이거 하셨네요 지금. 네. 저런 것들이 다 있어 정말. 이 영상 제목 김성한 쌍욕해 이렇게 써주십시오. 그
그래서 이런 그런 거 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네. 거 하지 말아주시고. 기록으로 아니 근데 남는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여놓고서는 무슨 군인이나 그래 저래놓고. 그러게 말이에요. 무슨 군인이야. 이 내용을 똑같은 소리 하고 있네, 경향신문도 10면에 보도를 했기에 지면을 보여드리고요. 근데 내용은 이제 비슷한 내용이어서 지면만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아일보 조그맣게 거기 써놨다라는 거 네. 비슷한 내용인데 아주 압축적으로 써놨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부분도 진실을 밝혀야 되고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이제 오늘의 또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오늘 네. 일어날. 그 액트지오라고 하는 데가 영일만 앞바다에서 지금 석유하고 뭐 가스가 발견이 됐다. 그럴 때 물리 탐사를 한 결과를 분석했다고 하는 데잖아요. 네. 직접 이제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한 건데, 근데 그 엑스지오라고 하는 그 회사에 네. 회사를 액트가 온대요. 액트지오라고 하는 네. 그 회사에 있는 관계자, 막 아브레우 박사라고 하나요? 네. 소유주라며. 네. 이 사람이 그 권위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방한한다고요? 중앙일보 2면 보여주세요. 네. 네. 액트지오 오너 오늘 방한 영일만 설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트지오 이름이 액트지오가 뭐야 조금 저도 의문이었는데 네. 어제 석유공사에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액트지오의 이 소유주라고 지금 오너라고 되어 있는 이 사람이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라는 사람인데 액트가 아브레우의 A이고 그다음에 C하고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컨설팅 앤 트레이닝이랍니다. 그러니까 요게 약자여서 ACT. 그래가지고 교육기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구나. 그렇죠. 기업 설명에. 그래서 ACT고 지오는 아마 이 지오메트리 뭐, 그런 네, 그렇죠. 거겠죠. 뭐 제가 영어가 약해가지고 네. 지오. 네. 아무튼 네. 그런 장면일 텐데 아무튼 그래서 이 양반이 오늘 오전 11시에 한국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을 출발해 대만을 거쳐서 입국을 해서 정부 관계자 유관기관을 만난 뒤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영일만 광고 분석 결과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어제 쭉 이 석유공사와 정부가 설명을 쭉 했습니다. 일단 이 액트지오 소유주인 아브레우 박사는 현재 액트지오의 최고 경영자에서는 사임한 상태고 고문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 퇴적 지질학회 회장과 엑손모빌 지질그룹장 등을 역임한 세계 심해지역 탐사 권위자다. 중앙일보는 이렇게 석유공사와 정부의 어떤 설명을 받아서 쓰고 있고요. 엑손모빌 재직 당시에 가이아나 유전 탐사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설명해 줬나 봐. 그래서 일부러 가이아나를 그렇게 강조했나 봐.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석유공사의 설명 자료를 보면은 액트지오는 2016년 설립 이래 가이아나, 볼리비아, 브라질, 미얀마, 카자흐스탄 등 다수의 주요 프로젝트 평가를 수행을 했고 이 직원들도 엑손모빌, 쉘, BP 등 글로벌 메이저 석유 개발 기업 출신으로 심해 탐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직원 상주 근무 여부와 관련돼서는 액트지오는 다양한 경력의 전문가들이 아브레우 박사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단위로 협업하는 구조이다라고 밝혔다는데 약간 느낌이 뭐 용병 집단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런데 어쨌든 요런 내용을 아마도 와서 설명을 할 것으로 보이고 얼마나 다급하면 그럴까. 또 이 탐사 시추를 위해서 노르웨이 해양 시추업체 시드릴로부터 시추선인 웨스트 카펠라를 빌리기로 했는데 계약 규모가 3,200만 달러, 약 440억 8천만 원이라고 그러고 대여 비용이 하루에 6억 5천만 원이다. 와. 그래서 탐사 시추 요 비용 내고 진행을 한다. 이런 내용까지 설명을 했다. 이런 내용이고 같은 내용을 뭐 조선일보도 그렇고 동아일보도 그렇고 대충 요 비슷하게 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동아일보에 요 사람 이력과 관련돼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동아일보 기사 설명드리면 비즈니스 소셜 미디어 링크드인이라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본인이 가입해가지고 자기 이력 적어놓는 사이트거든요. 일종의 구직 사이트로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이기도 해요. 네, 잘 아시는군요. 거기 김성환 검색하면 나오나요? 없어. 액트지오에서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최고 경영자로 근무한 뒤 퇴사했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는 브라질 에너지 기업 플럭서스 OGE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 기술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브라질 회사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액트지오의 본사 주소가 미국의 한 주택이다. 이런 것 때문에 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최종근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탐사 자료 해석은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고
소수 전문가 의견이 중요한 분야라서 뭐 기업 규모가 작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뭐 알겠습니다. 좋아. 그러면 뭐 이분하고 이 텍사스에 있는 그 집 문제 뭐 그렇다 칩시다. 근데 이렇다고 해서 이제 의문이 풀리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의문이 남냐면 한겨레의 팔면을 보여주세요. 네. 그러니까 왜 액트지오에만 검증을 맡겼을까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요게 좀 궁금하다 그러면. 그래. 여러 기관한테 맡겨도 될 텐데 하는 의문을 처음부터 가졌거든요. 한겨레 신문에서도 이게 바로 의문이고 물랑거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석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복수의 기관에 일을 맡겼어야 한다. 이제 이런 건데요. 에너지 자원과학을 전공한 한 교수는 한겨레하고 통화해서 보통 외부 업체 여러 곳에 분석을 의뢰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름을 밝히길 꺼린 지질학 전공 교수는 액트지오 한 곳에만 석유공사가 분석을 의뢰한 것이 맞느냐 이렇게 되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저 지질과 자원 탐사 전문 국책 연구기관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있는데요.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석유공사가 수집한 기초 데이터에 대한 분석은 물론이고 액트지오가 한 분석에 대한 검증 작업에도 참여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이름을 밝힐 꺼린 이 연구원의 관계자는 그동안 다양한 자원 탐사 프로젝트에 석유공사와 함께해왔다. 이번에는 정부 발표를 본 뒤에야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 걸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석유공사 쪽은 한 군데만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프로젝트의 경우엔 심해 전문 분석이 필요해 액트지오에 맡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쪽도 심해 전문 분석기관이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에 대해서 아까 미국 최적학회의 뭐 학회장 뭐 이런 이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미국 최적학회 한국 엠베서더인 최경식 서울대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 나 그 사람 안다. 아는데 아브레우 박사는 지질 탐사 분야의 석학은 아니지만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거는 사실이다. 요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다. 요거를 참고로 말씀드리고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은 요렇게 돼 있습니다. 액트지오 대표를 지내다 현재는 고문 역할을 담당하는 비토르 아브레우는 메이저사 출신은 맞지만 해당 업계에서 액트지오 자체의 인지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찜찜한 게 분명히 있다. 이거는. 그 사람한테 지나치게 의존한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의심이 드는 가운데 한국일보 8면 보여주세요. 8면. 네. 아무리 뭐 액트지오가 이상하고 아브레우 박사가 좀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 업계나 전문가들이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면 그렇죠, 그렇죠. 그럼 뭐 문제는 없죠. 네. 이 기사에서 제목이 석유 매장 가능성만으로 대통령 직접 발표 이례적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대통령 발표는 뭐 좀 저희가 말씀드렸던 어제도 거니까. 이례적이다라고 쭉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기사에서 좀 주목할 대목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아, 네. 저한테 질문하신 건가요? 깜짝 놀랐어요. 네, 혹시 뭐 주목할 부분이 뭐 있나요? 이 기사에? 아니요, 이제 액트지오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또 액트지오에만 맡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해 어쨌든 액트지오한테 맡겨가지고 140억 배럴의 탐사 자원량이 묻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정부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런 분석이 실제 동해심에 대규모 가스전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라고 합니다. 동해 심해 가스전을 분석한 액트지오사의 소유주이자 고문으로 있는 빅토르 아브레우 박사 또한 우리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석유와 가스를 발견한 것은 아니다 라면서 올해 말에 심해의 시추공을 뚫어서 평가를 해봐야만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시추를 통해 자원이 있는지 여부와 실제 매장량을 확인한 후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따져보는 과정을 거치는 게 중요한데요. 그 전까지는 무엇 하나 명확하지 않은 가능성의 영역이라 섣부른 기대나 판단은 금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액트지오사의 분석 이후 정부 및 석유공사가 국내외 전문가들에게 자문했을 때도 현재로선 정확한 매장 여부 및 매장량을 알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국일보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내 전문가 자문가 단으로 구성한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중립 의견을 내거나 정확한 매장량 등은 시추를 해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갑자기 나서서 깜짝 발표를 해버린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액트지오의 석유공사 등등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액트지오가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최소 30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까지의 석유가스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보고서를 받아서 국내의 전문가들하고 크로스 체킹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크로스 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국내 전문가들은 사실은 그렇게
호의적으로 안 봤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아니 이건 실패할 확률도 높고 실제로 시추를 해봐야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할 수 있으니 지금으로서는 얼마나 많은 양이 매장되어 있는지 또 있어도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립적으로 일단 시추는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뭔가에 판단하는 건 좀 지금으로서는 유보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의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조심스러웠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과속 엑셀레이터를 확 밟아서 보고 받자마자 야 내가 발표할 거야. 그리고 다음날 바로 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시추 작업이 지층을 뚫어 실제 원유나 가스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인 만큼 통상 대통령실까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도 시추 계획 승인이라고 했지만 통상 그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공무원 조직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처 장관이 전결이나 대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140억 배럴이라는 최대 규모가 산정되고 가스 말고도 석유가 언급됐다는 점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현안을 챙겼다는 입장이다 등등 나와 있는데 유재선 하나증권 연구원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직 탐사 초기로 확신을 갖기에는 다소 이른 시점이라며 통상 최소치가 신뢰성이 높다. 최소치는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35억 배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첫날부터도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다. 아니, 국내 지질 탐사에 제일 노하우가 많은 지질 자원 연구소를 빼고 외국 기업한테 주고 갖고 온 것도 검토도 안 맡기고 그리고 전문가 자문단을 몇 명으로 구성했는지 모르지만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뭔가 회의를 했다는데 전문가들도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 140억 배럴이 돼가지고 삼성전자 시총의 5배가 돼서 뻥 하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왜 그랬을까의 의문이 있는 가운데 자, 한결의 사설을 보여주십시오. 네. 야, 이거 진짜 네, 서 있는 사람들 보게 생겼습니다. 진행자가 잘 못해서 그래, 진행을. 그러게 말입니다. 사퇴해야 됩니다, 지금. 네. 탐사 시추 승인 단계 대통령 직접 발표 정상안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어제부터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맞아요. 사실은 조목조목 요 시비를 걸고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이상하다. 한겨레가 볼 때 국민에게 중대 현안을 직접 보고하는 형식의 국정브리핑을 대통령 취임 뒤 처음 하는 자리에서 발표할 만한 사안이었는지부터 의심스럽다. 네.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발언은 탐사 시추의 의미를 매우 과장한 것이다. 유전 개발 기대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려 한 것이었다면 민생고가 최대 현안인 국면에 썩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많은 것이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일이라면 산업부가 발표하는 게 맞는 일일 것이다. 그런데 산업부는 대통령실이 극도의 보안 속에서 깜짝 발표한다는 사실을 발표 직전에야 알았다고 한다. 시장 영향을 고려한 보안 유지가 필요했다면 주식시장 개장 전에 발표하는 게 맞을 텐데 발표는 오전 10시에 했다. 탐사 시추는 경제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대통령 발표에 배석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영일만 석유 가스 매장 가치가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정도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의 목적이 주식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려는 것이었다면 단기 목표는 이룬 것 같다. 유전개발 관련주들이 3일부터 이틀 연속 상한가로 오르는 등 대거 폭등했다. 시장에도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인데 이렇게 무모하게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 거는 그냥 그러니까 포퓰리스트야. 정말 그거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요. 탐사 시추를 거쳐 실제 매장 여부를 확인하는 데만도 앞으로 몇 년이 걸린다. 한국석유공사가 그동안 동서남해에서 48개 시추공을 뚫었지만 2004년부터 21년까지 원유 4,500만 배럴 분량의 천연가스를 생산하는데 그친 동해 1가스전 하나만 성공했으면 주지의 사실이다. 시장은 곧 차분해질 것이다. 40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에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전국 운영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지지율이 더 떨어졌다. 이번 이벤트가 그에 대한 대응이었다면 발상이 유치하다. 실망을 더 키울 뿐이다. 탐사 시추에는 시추공 한 곳에 1,000억 원 이상이 든다. 다 날릴 수도 있는 일이다. 정부는 탐사계획 승인이 철저한 검토를 거쳐 타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부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사설은 쓰고 있네요. 오늘 본 칼럼의 한 대목만 읽어드리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중앙일보 칼럼? 네. 네. 뭐 읽어드리는 김에 보여주세요. 그러면 중앙일보 안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네.
어차피 뭐 이렇게 어차피 된 거. 뭐 베린 뭐 망가지 뭐 10시 40분까지 하죠 뭐. 네. 네, 제목이 이제 산유국 이후 있는 미지근한 반응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 박정희 시대처럼 우리가 어렵지도 않은데 갑자기 석유 얘기하면은 우리가 뭐 흥분할 것 같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1976년 1월 연두기자회견 때 나와서 깜짝 발표한 거 그거하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도 이제 해프닝이었는데 어쨌든 저 이 내용 다 설명드리기에는 마음이 급하고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번 발표를 두고 막연한 기대감을 가질 것도 앞뒤 안 가리고 비판할 이유도 없다. 정파적으로 볼 필요는 더더욱 없다. 포항 앞바다에 가스가 매장돼 있다는 사실은 포항 사람이라면 다 안다. 왜냐하면 맨날 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실제로 나오기도 했고. 문제는 경제성이다. 5천억 원이라는 세금을 들여 시추하기로 했다면 결과에 책임질 각오도 했을 터다. 국민 입장에선 경제성이라는 잣대로 냉정하게 판단하면 된다. 50년 전과 확연하게 달라진 건 대통령이 말을 쉽게 주워 담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점이다.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 혹시 나중에 이런 얘기죠 이게. 박정희 대통령 그때 석유 나왔다고 한 다음에 여기 칼럼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문제는 샘플 성분이었다. 샘플을 분석해보니 비정상적으로 경유 함량이 높게 나온 거예요. 보통 원유에서는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의 성분이 나오는데 샘플에서 경유 함량이 많은 건 이거 석유 나왔다고 막 보여주고 난리 났었거든. 시커멓게. 근데 시추할 때 윤활제로 경유를 주입했고 이 경유가 바위 틈을 타고 빈 곳에 모여든 것으로 보였다. 그러기라도 해야 될 것 같아. 나와 보니까. 이거 그래서 내가 읽어드린 거예요. 가서 좀 담아놔라. 심해에 들어가서. 하면서 대충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라도 해야 될 상황이야. 지금. 왜 일을 이렇게 무모하게 이렇게 벌려서 만들어 놓을까 몰라. 그러니까 저희가 석유나 가스가 나오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네. 나오면 너무 좋다. 네. 나오면 너무 좋다. 근데 왜 이렇게 대통령이 앞질러 가가지고 뭘 이렇게 생색내려고 하고 보여주려고 하느냐. 무리하게.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자꾸 터지잖아. 지금 의대 정원 2,000명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다 이런 식이잖아요. 뭔가 나가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것저것 좀 살핀 다음에 해도 되는 거를 자기가 나서서 판을 막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또 판을 키워가지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 입시도 그렇고 R&D 예산도 그렇고 노동 문제도 그렇고 연금 문제도 그렇잖아 지금.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오늘 아마 아브레우 박사도 좀 괴로울 것이다. 그러면 이러면 보수 인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어떡하겠어요? 대통령 스타일에 우리가 맞춰야지.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우리한테 맞춰야지. 대통령이 스픽스에 맞춰주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오늘 무사히 아브레우 박사가 설명을 잘 해주시기를. 기자들이 좀 질문 좀 제대로 좀 하라고. 아브레우 박사 만나서. 아브레우 박사 무사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봅니까 이게 시간이 9시 50분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루에 10분씩 계속 늘어납니까? 여기는 문제가 있어요 진행자가.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일단 진행자 사퇴하는 걸로 하고. 하여튼 이런 저희임에도 불구하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좀 살려주십시오. 저희 좀 어떻게 요새 시사 관련 이게 관심들이 떨어져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좀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시사평론가 김민아였고요. 전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